안녕하세요. 마을공화국 TV 시대전환 알갱이를 찾다 세 번째 주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민치, 분권혁명으로 우리 모두 시민정치가가 되는 시대를 열자 부제로 21세기 68 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임진철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상임의장을 모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제 개념 발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세 반갑습니다. 번째죠. 예.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68 혁명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개념도 좀 생소한데요. 한번 내용 있게 개념 있게 주제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진철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민주주의, 자치민치, 분권혁명으로 우리 모두 시민정치가 되는 시대를 열자 이런 주제인데 부제로 21세기 68 혁명판 촛불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한다. 주제인데 오늘 주제는 한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한번 대선이 끝났는데요. 한번 만약에 이번 대선이 끝나서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애석해요.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다시 탈환하면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체제에서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민치, 분권체제로 바꿀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게 결국 40점짜리 정치에서 한 70점, 85점 맞는 정치로 전환할 때가 오지 않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좀 벤치마킹 해볼 뭐는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50여 년 전에 어떤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으로 유명한 68혁명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떠올려서 우리 시대의 68혁명은 어떨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러면 68혁명 같은 총체적 사회문화혁명 같은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된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시민정치가가 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시민정치가가 되는 시대를 여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20대 대선이 끝났는데 5년 후에 소위 민주,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되찾으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2022년 3월 11일 날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석패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과 이번 이재명 후보가 얻은 지지율을 합하면 그건 내용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무슨 소리냐. 불과 5년 전에 촛불시민혁명의 열화와 같은 뒷받침 속에서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약한 후보에게 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크게 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히려 통렬한 자기 반성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할 때인데 젖잘싸라는 게 졌지만 잘 썼다라는 말 아닙니까? 젖잘싸 타령이나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매서운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번 우리가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보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촛불 시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가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가기보다는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을 했지 개혁의 길을, 물론 개혁한다고 했죠. 많이 노력했는데 개혁의 길을 통 크게 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개혁은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개혁은 계속 헛발질하면서 공회전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근데 이 부동산 금융 카르텔로부터 이게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겨버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제대로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6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재발등을 찍고 또 찍는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을 한 거, 26번이나 반복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격차 해소 문제가 해결됐나요? 오히려 전반적인 불평등 해소 문제는 뒷전에 밀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캄플라치, 소위 그 캄플라치 하기 위해서 이 팬덤 정치에 의존하면서 지지율 관리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는 가혹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과연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된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소장으로 있는 그 파리 경제대학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매년 그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이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 선진국 가운데 불평등 지수가 1위 국가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이게 다시 불평등률까지 세계 1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5년 후에 민주진보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탈환하면 과연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의 불평등 사회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겠는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요새 개딸이 부상하는데 이재명 당으로 바뀌어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아주 신승을 하고 2년 후 총선에서 또다시 압승을 하고 21대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한다면 과연 뭐 크게 달라질까요? 어떤 한국 사회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올까요? 뭐 초치는 얘기 같지만 희망사항일 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획기적인 변화도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의 그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헤게모니를 거머쥐었던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아주 허탈하게 무너진 경험을 우리는 했죠. 그러면 다시 5년 후에 또 그렇게 왕창 몰아주면 그때는 잘할까? 저는 시쳇말로 된장을 한 번 찍어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된장이냐 아닌지를 2번, 3번, 4번을 찍어봐야 그때서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찍어 먹어보면 된장이냐 아닌지를 알지. 이미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 다 집권을 하게 했죠. 지방정부 압승을 했죠. 총선 압승을 했죠. 다 몰아줄 거 다 몰아줬어요. 근데 제대로 해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 우리 87년 체제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이 대의정치 국회의원들한테 정치를 위임해 놓고 그들한테 위임을 하고 우리는 박수라 치는 그런 상황으로는 이제는 이런 정치가 돼서는 절대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민이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민치 분권체제로 바꿔야만이 이 서민대중의 팍팍한 삶을 이게 개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인데 이 체제 자체는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이런 체제를 날려보내고 새로운 민이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로 만들고 이 서울 수도권의 모든 걸 인재, 권력, 자본이 몰려있는 이 중앙집권 체제를 지역으로 분권 체제로 바꿔놓지 않는 한 이게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삶이 크게 나아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는 세상을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 민치, 자치, 분권 체제로 바꾸고 이제는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결과적으로 50점 이상의 정치를 50점 이상의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다가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융합을 해서 온전한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만이 100점에 근접한 정치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통치란 대의정치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대의정치와 관료들의 관치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치라는 건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시민정치,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그리고 국가적 사안이나 지역적 사안에 대해서 이 수기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만드는 공론정치, 이 세 개를 통칭하는 게 민치죠. 그래서 통치는 그 속성상 중앙 집권 체제일 수밖에 없고 민치는 그 속성상 분권 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가는 그 지역 분권 체제로만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민치와 통치를 그 융합시키는 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는 이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해서 대의민주주의 중앙 집권 체제와 직접민주주의 지역 분권 체제를 융합시킨 방식으로 연방제를 운영하는데 이런 연방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국가 운영을 아주 잘하는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해서 연방제를 운영하는 스위스가 이 국민소득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행복지수가 항상 그 덴마크와 핀란드 이런 나라들과 항상 거의 행복지수 공동 1위권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 스위스는 국민은 정치 만족도가 70% 내지 80%예요. 근데 한국은 정치 만족도나 정치 효능감이 4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의민주주의 이 중앙 집권 통치 체제면 거의 정치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의원들이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날 하루만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대의 정치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뭐 감시하면 좋은데 다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감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하면 박수 치고 뭐 들러리 노릇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체제죠. 우리가 직접 아까 말한 대로 시민정치, 주민정치, 공론정치를 총칭하는 이 민치를 우리가 민의 정치 직접적 주체가 되면 50점에 50%에 해당되는 시민정치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나 정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를 직접 하는 스위스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가 50%의 정치를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나머지를 이 대의 정치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나머지 50%를 감당한다. 그래서 대의 정치가가 하는 50%의 역할과 시민이 직접 정치하는 50%의 역할을 합산해서 100점짜리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점까지는 못 가죠. 한 70점에서 85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스위스 국민들은 70% 내지 85%의 정치 만족도를 갖는데 한국은 체제 자체가 50점짜리를 50점밖에 맞을 수밖에 없는 50%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불만이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45점 이상의 정치를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합산해서 100점까지 근접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50년 전에 유럽의 68혁명을 한번 떠올려서 우리 사회가 이게 뭐 적폐청산도 안 되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야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68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이 이제 주제 발제는 예, 예. 일단 이 시간으로 보면 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요. 대안의 문제는 대담을 통해서 좀 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68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968년도 파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 파리의 낭테르 지역의 파리 대학 분교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학교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근본적인 변화까지, 그리고 거기에 일반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제들과 주제들을 사회 근본 구조 문제까지도 제기하면서 있었던 혁명인데요. 그 얘기부터 좀 더 하시면 이 얘기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중앙대 그 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는 그분이 강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되고 적폐청산이 되지 않은 이유가 네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68혁명이 한국만 이게 비껴갔다. 분단 체제, 뭐 6.25 이런 것 때문에 비껴갔다. 그리고 것, 그다음에 기만적인 정치 구조, 세 번째는 맹목적인 야수자본주의, 네 번째는 분단 체제. 이 네 가지를 들어요. 한국이 이렇게 지독한 이게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되고 적폐청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 네 가지를 드는데, 그 68혁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68혁명은 그 아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그 양홍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파업을 일으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의 노동자 파업까지 이렇게 그 같이 막 일어난 그런 전례 없는 세계적인 반체제, 반문화, 사회변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68혁명의 그 구호 같은 걸 보면 금지함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은 억눌린 섹스의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막 속박, 그 이런 거, 뭐 가부장주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완전히 탈각하는 어떤 사회문화 혁명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의 어떤 정치 체제와 이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고 한거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68혁명은 보통 하나의 그 단일한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이고 고루한 사회 관습을 뒤바꾸고 유럽의 학교, 가정, 직장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쇄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권위주의 체제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특히 그리고 돈으로 평가하는 이 쩐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사회문화 혁명 운동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68혁명을 한국 사회가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한번 혁신하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촛불혁명 제2의 촛불 시민혁명으로 혁명을 우리가 한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2의 촛불 시민혁명은 이게 21세기 68혁명판 시민혁명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그간에 우리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 4.19 혁명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네.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이번에 촛불 혁명까지로 쭉 이어진 것과 68 혁명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혁명의 주체가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동시에 되지 않았던 점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혁명은 그 4.19나 뭐 3.1 운동, 4.19, 5.18 이게 다 보면 그 혁명의 주체가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그 안 됐죠. 그렇지만 이 68혁명은
이게 그 영향력, 그 파급 확산이나 그 파급의 깊이나 넓이가 훨씬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가정, 학교, 뭐 기업까지 다 이렇게 그 바뀌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이제 잠시 그때는 활활 불타오르다가 사라지면 그냥 일반 그 일상으로 생업으로 돌아서면 이게 과연 혁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혁신을 하는데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혁신의 바람이 돼야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6월 민주항쟁도 보니까 뭐 6월 민주항쟁이 이제 87년 체제라는데 87년에 생긴 87년 체제라는데 이 87년 체제의 성격이 이 군사 독재를 물리쳐 타도는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고 중앙 집권적이고 통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우리가 큰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직접 민주주의하고 민이 정치의 직접 주체가 되는 민치, 그다음에 분권 이 부분을 그 보완해 그걸 중심으로 기존의 대의민주 체제를 그 결합해내는 새로운 체제로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여전히 불평등 사회를 계속 불평등 사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이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4.19부터 촛불혁명까지에 이르는 과정들에서 보면 정치적 의제의 부분적 접근 그리고 그것을 일부 획득하면서 전진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 정치적인 민주주의든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국한되었던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이런 문제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제기됐던 많은 운동 또는 투쟁들은 부분적인 정치적 절차성에 대한 문제로 한정되어지고 그것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면 또다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또 다시 유야무야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많은 모순들을 안게 됐던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해석되어진. 그걸 짧게 얘기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건 통치 영역이 한 50% 있고 민이 정치의 직접 주체로 하는 그 민치 영역이 50% 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서 100%를 만드는 건데 한국 사회는 지금 민치가 하나도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지. 없고 이 통치, 대의 정치와 관료들의 관치 이거 이 통치만 이게 100%를 하다 보니까 민이 자기 역할, 자기 정치 직접적 역할이 50% 빠져버리니까 이 정치를 대의 정치가들이 아무리 잘해도 40점 정도의 정치 만족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대의 정치가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욕 안 먹게 하려면 너희들은 50%까지만 50점 맞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가 50%의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정치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당신들이 안 주면 다시 뭐 촛불혁명 같은 걸 해서 다시 우리가 그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는 거고 가능하면 당신들이 빨리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그 민치 체제로 민치 분권 체제로 빨리 사회를 좀 바꿔내자.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럽은 68년 굉장히 오래된 시기 전부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전환에 대한 모색을 한 50년 동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 운동의 또는 활동의 방향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뭔가 좀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그 한국 사회가 하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저기 해양과 대륙의 사이에 있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자주적으로 민중이 자유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이쪽 그 반민족 세력인 잘못된 정권하고 외부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이 어떤 근본적인 그 혁신을 지향하는 세력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갑오농민혁명 같은 거죠. 그 민이 스스로 정치의 직접적 주체가 돼서 나라를 그 혁신하려고 할 때 그 어떤 조선의 그 왕과 이 외부의 그 일본하고 그 결탁을 해서 이 갑오농민혁명을 짓밟아 버리죠. 이런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 되는데 그 해방 후에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우리 민의 자주적인 그 어떤 염원과 그런 능력으로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정치적 여건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분단 체제라는 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는 소위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의 네오콘하고 일본의 극우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냉전 그 분단 냉전 세력, 이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그러죠. 이 미국의 네오콘 세력, 일본의 그 극우 세력, 한국의 그 냉전 분단 세력인 이 수구 세력이 삼각동맹 체제로 이루어진 게 분단 체제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이 뭘 해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빨갱이 그 압박으로 그 이게 몰아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왜 불평등 국가 1위가 돼버렸냐면 이 평등 문제를 자유민주를 얘기하거나 자유를 얘기하거나 자유를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너 빨갱이지. 빨갱이는 빨갱이는 인권이 없어.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이란 긴 세월을 했기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계속 70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전반의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옥죄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그렇죠. 민중들의 또는 국민들의 자주적인 힘들을 모아내고 묶어 세워서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제약으로 또는 장애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분단 체제 문제가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단 체제라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현재적 한계라고 한다면 이 분단 체제를 안으면서 우리가 6.8 혁명 이상의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혁명을 전진시켜야 된다면 방도가 어떻게 방도가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민이 그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1% 인구가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10%의 인구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90%의 서민 대중이 3.6%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서로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기막힌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식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놈의 사회가 어딨냐. 조선시대보다 조선시대 노비 양반 있는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지식인들이나 어떤 사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그 시민들이 야, 이 문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회가 이제 폭동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케티라는 사람이 그 불평등 지수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불평등 지수를 피케티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피케티 지수가 7.0을 넘으면 이제 폭동 혁명 직전이다. 폭동이 일어날 그 시점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프랑스 혁명이 7.0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8.5를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 잘 참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데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이 빨갱이 사냥 컴플렉스 때문에 이거 저기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빨갱이 사냥에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반란이 뭐냐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여기에 대한 불평사에 대한 반란이 자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 구제역이 생기면 사회 그 죄지 구제역을 살처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사람들이 그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살하는데 자살이라는 건 사회 구조적인 살처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걸 그런 폭동이나 뭐 이런 급격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 불평등을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거냐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걸 계속 안 해요. 그러면 당신들 좀 비껴라. 니네들 50% 역할하고 우리가 나머지 50%의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 제도를 우리의 손에 줘서 우리가 민의 정치의 50%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그게 저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분권 체제를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어쩌면 스스로 자기 검열까지도 해내는 그렇죠. 이 분단 체제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평화주의 또 통일 또는 이 분단이 주는 제반의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편에서의 변화 극복을 위한 변화를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이고 그리고 주민이고 이렇게 민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결사 또는 정치적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정치적 변화,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한편으로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의 불평등의 문제, 제기되어지는 뭐라고 그럴까 권위주의 문제, 그 다음에 제반 또 제기되어지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지금 세계에서 제기되는 생태적인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그렇죠. 방도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그것을 주체를 형성해내고 주권자의 자신의 주체적인 실천을 조직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치 구조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민치, 직접민주주의, 자치, 분권 이런 얘기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담의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되어져 시간이 됐어요. 아주 열정적인 토론이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토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주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민중들 국민들의 정치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모아내갈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는 지금 오늘 얘기를 좀 총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뭐 부유세를 신설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유세를 신설하는 거 아마 우리나라 뭐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뭐 안 할 거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진보 좌파 정당 같은 게 생겨서 그런 정당이 문제 제기해서 될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당이 생겨도 이 사람들이 지지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 이제 군소 장당일 때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게 직권에 가까워지면 이게 직권을 위해서 지지율을 생각하면서 중도 표심을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슬그머니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반환 심의법 체제로 이제 핀란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뭐 50만, 100만들의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법을 부유세 같은 거 신설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만들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합의해서 정하고 이런 시민 정치 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조직해 나갈 정치 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인데 지금의 정당은 그 중앙당을 뭐 만들고 시도당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기득권화된 세력만 그거 할 수 있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치적 활동을 제한도 안 하고요. 그런데 빨리 이제 아니 이거 95%의 문맹률일 때 나타난 게 대의민주주의 체제인데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저기 대학 진학률이 85%인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는 건 야만 중에 야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법을 저는 폐지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뭐 10살짜리도 정치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만들어서 어떤 정치 선진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동네 정당, 그 지역 정당 얘기들이 막 담론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이 지역 단위에서 이 동네 정당, 지역 정당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정치적인 훈련도 하고 민주시민 교육도 훈련하고 그것들이 학교 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 BTS만 왜 그 세계적인 문화 스타만 나와야 됩니까? 우리 연예계 쪽에서는 BTS가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스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10대의 그 스웨덴의 그 툰베리 같은 소녀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스웨덴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35세 여성 총리가 나와도 정치를 잘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정치적 훈련을 하고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30대 중반에도 총리가 되든 장관을 하든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당법을 없애버리고 그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이 동네 정당, 지역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학습하고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런 층들은 디지털 민주주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전자 서명을 통해서 어떤 그 시민 정치를 하는데 아마 기성수 세대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현재 정치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나 뭐 학교 이런 시민 사회에서 중고등학생과 청년 대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마련해줘서 이 정치가 선진화돼야 한국 사회가 좀 G2국가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시민 정치가 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한국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시민 정치가가 되는 것 이것이 해답이다. 맞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려면 동네에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부터 주권자로서의 자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그것을 제약하는 뭐 정당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이러한 좀 바뀌 종류가 아니라 대부분 다 폐지된다고.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낡은 앙샹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민주주의, 그 자치, 민치, 분권 혁명으로 우리 모두 시민 정치가가 되는 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를 시민 혁명으로 더 심화시켜서 지난 시기 우리가 아래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못했던 이 한계 때문에 오는 우리 시대의 불평등의 문제와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 다시 이를 받아 안고요. 오늘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 영역에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좀 미진한 부분은 교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경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또 시민혁명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민혁명의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들로 한번 의제를 제안해 보는 것으로 전체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늘 아쉬운 대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해주십시오. 그 진행자 선생님께서 네. 그 21세기 68혁명을 한국판 68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시리즈로 네, 네. 제가 이제 정치 분야는 제가 조금 입을 뗐어요. 예, 그래서 예. 경제 부분, 문화 네. 부분, 교육 부분 뭐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분야의 예. 대가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예. 초청해서 예, 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예. 대안을 마련하는 음. 그런 마을공화국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을공화국 TV 시대 전환 알갱이를 찾다 세 번째 주제 대담 개념 대담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